후발주자들이 열심히 하면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아니면은 이게 한번 벌어진 격차는 줄어들 수 없는 산업인지. 해외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를 파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소프트웨어 인력을. 네. 실질적으로 뭐 정부도 2030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약간 이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 인력들은 소위 얘기하면 국내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갑이라고 그래요. 인건비가 굉장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도 지금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갑니다. 아주 전문가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 격차를 좀 좁히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통상TV 진행자 박종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버 스토리입니다. 커버 스토리 주제, 자율주행차 기술입니다. 사실 최근에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융합기술 원장 이항구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산업연구원에서 미국 경제, 미국 산업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연구해 왔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연구해 온 지는 한 35년 정도 됐고, 또 특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주요한 산업 정책, 요즘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정책도 같이 이렇게 개발하고 또 입법화 그리고 세부 전략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자, 35년 동안 이 분야에 계셨는데. 자동차 산업은 35년 동안. 예, 그러면은 정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떤 자동차 산업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흐름을 그대로 또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예, 오늘 좀 많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의 기대가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여러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많은 상황인데,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지금 우리에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정말 필요할까? 네. 뭐 이 부분이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미래 모빌리티 하면 크게 저희들이 전기 동력 자동차,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대분을 합니다. 뭐 전기차는 최근에 이제 캐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하려면 전기 동력 기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전력 소요가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배터리 갖고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미래 첨단 기술을 탑재한 그런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예. 사회적인 약자들의 이동성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맹인들 아니면은 노약자들, 이분들도 이동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편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해라 하고 업체들한테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업체들과 또 창업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 테슬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름 많이 못 듣던 또 기업들도 상당히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된 게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던 게, 네, 이제는 사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제한적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6단계로 나눕니다. 예. 제로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는 뭐 3, 그 다음에 4 이 정도를 나눠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 같으면은 기존의 업체들이 그 지속적인 개선 그런 단계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레벨 3에 들어와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운전자가 운전석에는 앉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페달과 결과적으로 핸들에서 손과 발을 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면 주시나 측면이나 이런 주시는 해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게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레벨 3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레벨 4는 최근에 로보택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가 없는 택시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GM이 과거에 인수했던 크루즈 사업을 좀
포기하는 식으로 예.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도 점진적인 혁신으로 가야만 된다. 예. 그러니까 안전성을 굉장히 확보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로봇 택시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기술은 조금 지연이 돼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시간을 좀 벌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간을 예, 벌었다. 그렇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는 지금 로봇 택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업체들 이러한 공급망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생태계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센서를 만드는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좀 한 시간을 벌어서 전기 동력 기반으로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뭐 미래차에서는 지금 일본보다 좀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유지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GM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차 손을 좀 떼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네. 기술력에 대해서 뭔가 다른 타 업체보다 우리가 기술력적으로 또는 돈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차 산업 자체가 뭔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호황이었습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도 올렸고 뭐 현대차도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는 이미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이 됐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일부가 이제 번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자율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고 해서 소위 SDV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또 소비자들의 안전뿐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근데 보행자, 탑승자 안전까지도 다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분야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자칫하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 위기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어떤 위기일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수요가 2017년에 예. 약 9,700만 대로 사상 최고에 이렇게 도달한 후에 예. 그다음에 약간 경기순환적인 요인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예.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2019년 잘 아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아주 큰 폭으로 수요가 떨어졌었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회복이 빠르긴 됐는데 약간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97년 수준으로 세계 자동차 수요가 돌아가려면 아마 2020년대 말, 그러니까 2020년대 말. 뭐 29년이나 가야 예. 회복이 될 거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 변수죠. 이건-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또 미국 시장을 빼놓고는 성장 전략을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전기동력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또 상용화하는데도 전기동력 기반이 약화되면은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익성이 앞으로 높은 하이브리드 또 내연기관차 미국에서 계속 팔겠다고 그러니까 가는데 그렇다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전기동력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자율주행차 시대가 언제 올까?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2020년대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금 GM 쪽에선 주춤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규제 개혁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자기가 전기차를 하면서도 보조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지금 예측은 이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또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도 또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모순이 전기동력차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게 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자율주행 기술들이 또 이게 테슬라의 기술하고 일반 전통 완성차 업체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해갖고 네. 결과적으로 싼 카메라 쪽을 많이 달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그래도 센서, 그러니까 라이다나 레이다가 충분히 달려야지 안전성을 담보한다. 이런 약간의 상반된 그러한 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테슬라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규제부터 없애자.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페달도 필요 없고 그다음 핸들도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의 그 리거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업체들은 그래도 그게 다 아직까지는 있고 예. 점차 없애자 이런 약간의 의견이 예. 약간 대립되는 문제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카메라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제 가격 경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꼭 이제 추구해야 될 부분이긴 하니까 예, 예. 그럼 결국에는 더 센서 그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 그 센서가 훨씬 더 뭐 성능이 좋고 네, 예, 뭐 안정성에도 좀 더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카메라보다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다시 또 레이더, 라이더 이쪽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최근에 뭐 내년 작년에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 뭐 레벨 4 이상도 팔겠다. 뭐 완전 자율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 모델이라고 그러면 테슬라가 좀 주장하는 게 그럼 대당 9,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00만 원의 옵션을 추가해서 그럼 자율주행 기능을 달린 차를 팔겠다는데 이게 1,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고급차부터 이 공격을 했 것 같이 이런 자율주행에도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 예. 이쪽으로밖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GM이 바꿨듯이 다시 GM은 레벨 3로 돌아가서 모든 어떻게 보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다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좀 늦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일부 고소득자들만 보느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레벨 3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레벨 2부터 뭐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 텐데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레벨 3의 단계이고 근데 그 레벨 3 안에서도 그 안정성이 어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가가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사고가 나면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은 뭐 상당수의 차량엔 레벨 2. 레벨 그러니까 2.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보면 앞 차량하고 근접을 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또 차선을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예. 또 우리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래갖고 페달에서는 발을 떼고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레벨 2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3로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핸들하고 페달에서 모두 다 발과 손을 떼고 주로 이제 정면을 주시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측면이나 후방에서도 위험이 오면은 그걸 보면서 급할 때는 다시 핸들과 페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그 허가를 내주지를 잘 않고 있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 안 하면은 예.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제한된 지역에서나 그거를 주행할 수 있고 예. 완전히 뭐 모든 도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와 같이 그거를 그 레벨 3 쪽으로 결과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가 되려면은 차량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그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을 확보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자유롭게 레벨 3 자동차도 자율차도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예. 그것이 뭐 절반만 해갖고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충돌의 위험성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자기는 자율이라도 다른 차가 아니와서 안 돼서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각국 정부도 굉장히 안전성은 또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은 상원에 좀 계류 중이에요. 아. 완전 그리고 그래서 제한된 지역 또 주정부별로 일부 주만 허용을 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라는 주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B라는 주에서 넘어가서 안 되면 거기서 뭐 그걸 어떻게 끌 수도 없고요. 아. 이런 상당히 넘어야 할 그런 예. 장벽들이 많은 거죠. 그 A라는 지역에서의 그 데이터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B라는 그 지역 도시에서는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리고 또 규제권도 허가권도 있고 없고가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또 다르기도 잘못하면 하고. 넘어가서 불법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교통법이 예. 자동차 관리법하고 이런 것들이 그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것이 빠르게는 못 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파괴적 혁신이다 이런 거를 많이 노려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시 점진적인 개선으로 가야 된다. 예. 안전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수용력이 있죠. 그 만약에 레벨 3라고 하게 되면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SNS나 네네. 뭐 영상, 유튜브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많은 운전자가 손 놓고 그냥 차가 알아서 우회전 좌회전도 하고까지 하던데 네. 그 기술력이 이제 레벨 3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돌발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 그 자동차 레벨 3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그걸 뭐 피하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예. 같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면 서로 피해 가겠죠. 아. 그렇지만 나만 갖고 있고 이쪽은 없다 그러면 자칫하면 사고의 위험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뒤 좌우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뭐가 돌진해 온다 그러면 빨리 자기가 핸들과 페달을 제어해서 피해야죠. 아, 자기 본인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는 솔직히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렇더라도 운전자가 그
운전석에서는 이탈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데 네. 지금 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국내 전문가들도 예. 과거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상용화 시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이걸 사업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을 어떤 나라가 네. 또 패권을 가져서 장악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관심인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월등히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도 네. 뭐 홍콩이다, 뭐 중국 상해, 베이징에서는 일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 외에는 사실상 이 자율주행의 어떤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예.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이 분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센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기술은 미국이 최고죠. 아, 미국이 최고. 미국 최고인데 대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빨리 가고 네. 그 외에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하면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네. 아니면은 이게 한번 벌어진 격차는 줄어들 수 없는 산업인지. 최근에 좀 평가들을 보면은 예.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는데 예. 거의 중국이 2위로 이제 따라 붙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그다음에 3위는 유럽 쪽, 독일이죠. 그러니까 주로 독일과 프랑스 쪽인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좀 일본보다는 앞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은 해외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를 파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소프트웨어 인력을. 네. 그리고 뭐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1,000명 정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시스턴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수천 명대로 보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정부도 2030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약간 이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러한 인력들은 전문 인력들은 소위 얘기하면 국내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갑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도 지금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갑니다. 아주 전문가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 격차를 좀 좁히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인도는 예. 과거부터 이제 미국과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강국이거든요. 예. 그런 쪽하고 접촉을 하는데 일본도 지금 인도하고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이 공동 개발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우리가 뭐 전기차 하면은 단순하게 볼 때 야 이거 복잡성이 약화된 거 아니냐 부품 수도 적고 이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품인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뭐 항공기가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우리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자율차 쪽으로 가면 훌쩍 항공기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성이 높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전기차에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자율차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예로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네네. 자기네들이 뭐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다는 비밀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 한 명 빠지더라도 관제 인력이 차량당 1.5명씩 따라붙는다. 아,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네, 관제센터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러니까 단순 운전자들은 줄어들 수 있는데 관제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명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관제센터라는 것은 원격 조종의 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결과적 원격 조정을 하면서 데이터도 컬렉션을 하지만 만약에 위험이 발생하면 거기서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백업을 다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인력들도 결국에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을 대규모로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한 명은 빠져나오지만 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재교육 훈련한 그 소위 그 직업의 전환 배치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과제로 많이 작용을 하죠. 과제가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